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중종실록 제36구 김한로의 귀환, 진짜 물개가 등장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할까 합니다. 남권이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작서의 변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거의 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조정은 상당히 좀 이제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권처럼 그렇게 중량감 있는 신하가 지금 사라지는 상황이고, 물론 정광필이 있기는 한데 문제는 정광필이 중종한테 그렇게까지 절대적인 신임을 못 얻고 있다는 게 또 문제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행, 심정, 이항 등 남건의 이제 그 잔당들, 당여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 같은 경우가 이제 현재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능력이 그렇게까지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종도 이런 분위기를 좀 많이 불안하게 생각을 하겠죠. 더군다나 현재 세자인 인종이 모후가 돌아가신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뭐 태어날 때 돌아가셨으니까 단종처럼 고아나 다름없는 상황이 됐죠. 어머니가 이제 사라졌으니까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대단히 좀 불안불안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남곤에 의해서 이제 귀향을 가게 되었던 김한로, 드디어 이제 기회를 찾게 됩니다. 자, 김한로는 일단 자기 아들을 부릅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면은 연성이 김희저. 이 사람이 바로 인종의 누이와 결혼을 했던 그 사람이에요. 자기 아들 김희를 불러가지고 아들한테 얘기를 해요. 네가 가서 좀 이제 밑밥을 깔아야 되겠다. 한번 좀 분위기 좀 정탐해보고 잘 좀 내가 말하는 대로 판을 깔고 오거라. 하고서 그렇게 이제 아들한테 지시를 내립니다. 김한로의 아들이었던 연성이 김희는 대신들의 성향과 분위기를 좀 슬슬 탐색을 하기 시작을 해요. 누가 우리 편이 돼줄 것인가? 혹은 우리 편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나마 좀 이제 우리한테 우호적으로 행동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혹은 누가 우리에게 적대적인 스탠스를 보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면밀하게 꼼꼼하게 정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김희가 찾아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우의정을 맡고 있던 이행이었습니다. 자, 이행. 이행 정도면 어느 정도 포섭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김희는 거의 뭐 날마다 찾아가지고 한심을 샀대요. 아첨도 하고 뭐 선물도 주고 뭐 술도 좀 하고 그죠? 사우나도 가고 할 거 다 하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서로 교감을 나누면서 환심을 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왕실에다가도 밑밥을 깔게 되는데 데뷔전에서 열린 연회에서 눈물로 자신의 아버지의 처지를 호소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김희가 눈물을 흘리면서 신의 아버지가 쫓겨난 지 벌써 6년이나 됐습니다. 고생하는 아버지를 생각하면 참 이런 잔칫날에 저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하면서 이제 아버지의 구명을 이렇게 이제 호소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좀 과장을 보태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병에 걸려서 거의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로얄 패밀리인데 꼭 그렇게 귀향지에서 생을 마감하게 해야 되냐. 그래서 좀 풀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남은 여성이라도 편하게 좀 보내게 배려를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호소가 중종한테 먹히게 되는데 다만 이게 단순히 눈물 공장이 먹힌 건지 감정적인 호소가 먹힌 건지 아니면은 중종이 또 다른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 부분을 받아들인 건지 그거는 조금 이제 모호하긴 해요. 이 이후에 중종의 행보를 놓고 보면은 사실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전자보다 후자가 조금 더 강하다고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눈물 공작은 어디까지나 대비를 비롯한 이제 왕실의 어른들, 주로 이제 여인들이죠. 그분들을 감동시키기 위한 이벤트였고 사실 중종하고는 이미 교감이 다 끝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중종은 이 안건을 공론화를 시키게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정광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뭐 이제 사면을 하는 문제는 그건 전하께서 결정하실 일이니까 저희가 뭐 이렇다 저렇다 왈가할부할 문제는 아니긴 합니다만 하면서 그 뒤에 말이 중요하죠. 근데 김한로가 왜 쫓겨난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헤아려서 결정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정광필이 완곡하게 말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반대 의사를 그냥 표명을 한 거죠. 사면권 자체가 이제 왕의 고유 권한이니까 뭐 신하된 도리로서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좀 거시기 합니다만
쫓겨난 이유가 뭐냐? 남건이 그를 왜 그렇게까지 경계하면서 쫓아냈냐? 나중에 온갖 트러블을 일으킬 것 같은 사람이니까 사전에 그렇게 미리 조치를 해가지고 제거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굳이 그 김한호를 다시 이렇게 불러들인다. 그것 좀 위험한 선택 아닐까요? 라고 그렇게 돌려서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동안 이제 김희하고 연성이 김희하고 교감을 가졌던 이행이 이런 발언을 해요.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뭐 이제 김한호도 좀 이제 생각도 많이 바뀌고 성격도 바뀌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좀 이제 슬슬 풀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이행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분명히 당시 가장 중량감 있는 신하가 정광필이었는데 그 정광필이 반대 의사를 표명을 사실상 이제 반대 의사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뉘앙스의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종은 이행의 의견을 바로 벌크덕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행만 여기서 이제 찬성을 했지 이항이랑 심정이랑 이쪽은 다 반대하는 입장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김한호 내친데 자기들이 다 동조를 했는데 그걸 불러들이면은 이게 뭐가 되겠어요. 자, 근데 여기서 뜻밖에도 중종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은 그냥 이행의 주장을 덥석 물어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었어. 여봐라, 당장 김한호를 방면하라. 대신들한테 의견 물어보니까 그냥 풀어주라네. 대신들이 아니라 이제 이행 혼자만 그런 말을 했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김한호가 거의 뭐 속전속결로 풀려나게 됐는데 이거는 왕의 의중이 있지 않고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나름대로 왁구를 짜보자면은 남곤이 죽자마자 작서해변이 터졌다. 이 작서해변을 인해서 가장 피를 본 것은 경림 박씨 그쪽 라인들이고 이걸로 인해서 가장 득을 본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아니 이거 터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김한로가 돌아오게 됐다는 거는 그거는 과연 무엇을 의미를 하는 것이냐. 사실상 작서해변에서 가장 큰 수혜자는 김한로가 아니냐. 더군다나 또 이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작서해변 자체가 세자였던 인종을 겨냥해서 일으킨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김한로의 귀환은 뭘 의미를 하는 거냐면은 현재 인종의 세자 지위가 좀 불안정한 구석이 있다라고 다들 느낀 거예요. 모후가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왕비라고 할 수 있는 문정왕후 윤씨가 혹시라도 덜커덕 적자를 생산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될 뿐더러 경인 박씨같이 그렇게 총에 맞는 후궁의 서자들도 어쩌면 이제 라이벌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세자인 인종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 그런 기류가 여기서 이제 작용이 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인종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좀 그런 생각을 갖고서 김한로를 불러들인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좀 이제 추측을 해볼 수도 있죠. 또 하나 이제 생각해볼 만한 건 뭐냐면은 정광필은 중량감은 있는데 이게 꼬장꼬장 해가지고 중종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들고 그렇다고 해서 이행, 이항, 심정 남권의 그 똘마니들 이 사람들은 중량감이 너무 없고 그러니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주면서 세자의 지위도 안정적으로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국 김한로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그런 판단을 내렸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 김한로가 이렇게 해서 귀환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너무 속전속결로 끝났다는 게 왕의 그 의중이 좀 어느 정도 읽힌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김한로가 돌아왔는데 김한로는 본래부터 이제 대단히 화려한 커리어를 갖고 있었던 관료였고 또 스타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왕실 로얄 패밀리기도 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축하 인사를 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 세력이 훨씬 컸는데 왜냐면 남권 일파 그 부하들이 지금 현재 실권을 장악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어쨌든 김한로라고 하면 다들 그냥 이를 갈아요. 그나마 이행 정도가 조금 이제 우호적인 스탠스를 보였지만 이행도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김한로 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반대 세력들은 어떻게 해서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김한로를 다시 날려보낼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김한로는 풀려나고 나서도 1년 동안 그냥 납작 엎드려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몸을 납작 엎드려가지고 편해지 않고 티내지 않고 그렇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은 김한로가 그런 정치적인 감각이나 센스가 상당하다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무서운 점은 뭐냐면은 단순히 납작 엎드려서 끝낸 것이 아니라 뭘 하게 되냐면 여기서 1년의 시간 동안에 아주 은밀하게 자신의 세력을 계속 확장시켜 나갑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1년 정도 세월이 지났을 때 김한로를 따르는 추종 세력들이 형성이 되고 그렇게 해서 전열이 정비가 완성이 되었다는 거죠. 자, 친 김한로 세력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친 김한로 세력은 보통 누구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이거 딱 봐도 훈구잖아요. 그죠? 김한로는
이 사람. 그러면 훈구파들 중에서 남권 그 잔당들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이쪽에 붙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의외로 이때 당시 친기만로 세력의 가장 강력한 화력은 누구였냐면은 바로 살인들이었습니다. 대간 세력이었어요. 이게 정말 뜻밖의 부분이었다는 거죠. 이거는 왜 이렇게 됐냐? 사건은 좀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당시 이제 남권 일파 중에서 특히 이 심정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성격이 오만방자하고 탐욕스럽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대간들이 그 심정에 대해서 탄핵을 하는 일이 한번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간들의 파워가 좀 약해가지고 이 탄핵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역공을 우려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된 건데, 또 심정 성과물머리가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우리한테 해코지를 할 게 뻔한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면서 대간들도 이제 살 길을 찾아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궁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심정이 심술로 봐서는 뭐 우리한테 보복하고도 남지 않겠냐,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방법이 한 가지 있다. 남권 일파를 견제할 만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래도 한 명 있기는 한데, 그게 누구냐면은 김한로라는 거예요. 물론 당장 김한로가 그들하고 맞붙으면 지겠지만 우리 대간들이 지원을 해준다면은 나름 파워 밸런스가 맞아가지고 해볼만 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대간들 사이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사실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은 김한로가 뭐 뚜렷하게 뭐 잘못한 게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남권한테 찍혀가지고 간 거 아니냐, 뭐 그것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긴 하죠. 그래서 김한로를 내세워가지고 우리가 화력 지원을 해주면은 심정을 누를 수 있지 않겠냐.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럴싸한 명분도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세작해서 대단히 좀 고립무원의 환경인데 김한로가 돌아오면 큰 힘이 되지 않겠냐. 따라서 요거는 국가적 차원에서 듣고 보더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듣고 보더라도 올바른 일이다라고 대관들이 이제 자기 합리화를 시키기 시작을 해요. 자기들이 살아야 되다 보니까 김한로를 선택을 하게 되고, 근데 김한로는 엄밀히 말하면 이 사람이 이제 훈구에 가까운 사람이죠. 근데 그게 찜찜하죠. 과연 저 훈구라고 볼 수 있는 김한로를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이 옳은 거냐. 그동안 왕실 외척인데 저걸 우리가 지원하는 게 옳은 거냐 했을 때, 사람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현대 정치판에서도 많이 보이는데, 사람은요 어떤 목표가 생기면은 그걸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유를 찾아냅니다. 그런 경우가 정치권에서도 현대 정치에서도 정말 많이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대간들의 흑역사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사실 그 훈구와 살인,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기계적으로 딱 나누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나마 좀 이제 기계적으로 나눌 만한 부분은 언제적이냐면은 김종직이 있던 시절, 그러니까 성종 시절이 그나마 좀 기계적으로 나눌 만한 시기고, 그 위로 넘어가면은 이 훈구와 살인이 서로 이제 이합집산을 하면서 해쳐 모여를 하고 서로 이제 한 팀이 됐다가 헤어졌다가 나름의 개파와 라인이 생겼다가 그런 모습을 계속 보입니다. 그 뒤로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교과서적으로 나누는 그렇게 훈구와 살인의 이분법적인 것은 그냥 시험 보라고 편의상 나눈 거고, 진짜 역사 속에서는 그렇게 나누기는 조금 이제 애매한 구석은 있기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김한로가 이 살인들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대간들의 지원을 받아서 과연 어떻게 해서 권력의 핵심으로 떠오르는가, 그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